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우리나라 채무조정제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배경으로 이제 지금 이 서비스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드릴 텐데 다 오늘 이해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채무조정제도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가 있습니다. 사적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도 연체 전이냐 후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의 채무조정 단계가 있고요.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해서 조정받는 법원을 통해서 공적으로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이제 실무적 용어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같은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무담보 채무 기준으로는 10억, 담보 채무 기준으로는 15억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개인에 해당됩니다. 근데 개인 파산은 실무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에 한해 부채가 규모가 너무 크고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현저히 적을 때 모든 원금과 이자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면책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회생에 해당이 안 되시는 채무금액이죠. 그분들 보통 이제 뭐 무담보는 신용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전문직, 고소득인 분들, 채무금액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효과가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직접 심사를 하고 직권으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제도라 채권자의 이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제도상 적격하면 채권자 의견 없이 바로 면책이 됩니다. 근데 일반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무담보 채권 또는 담보 채권에 따라 뭐 4분의 1 동의, 3분의 2 동의라는 이런 기준점이 있어서 이때부터는 실제로 회계사들도 붙어서 변제기간 수립을 같이 합니다.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회생, 법인파산은 우리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은 법인을 살려주는 제도, 그리고 법인파산은 법인을 청산하는 제도, 강제 청산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회생은 지금 단기적인 자금 경색이라든지 그리고 지급 대금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또 어음의 이슈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법원의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변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이 또한 강제성은 일부는 있으나 채권자 동의의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만큼 사실 우리나라 채권조정제도 좀 강력한 건 없습니다. 일반회생부터는 다 채권자 동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키를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때부터는 단가가 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비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지금 평균적인 시세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또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도 받습니다.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 정도 수준인데요. 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청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재산 환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개인이라 하더라도 700만 원, 10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회생 파산은 300에서 500 사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 기간은 이제 회생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인가까지 소요되고 있고요. 파산은 지금 빨라지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12개월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용이 변호사 선임료가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작은 금액이고요. 개인의 채무 금액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서 2, 3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보통 비용이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사가 폐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호사 혼자서 일을 하기는 어렵고 여기서부터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붙어서 라이센스업을 하시는 분들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비용이 다 각각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비용은 최소 이제 5천 이상 들고요. 법원에 내는 예납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비용도 최저 이제 1,50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회사 하나 살리는 데도 돈이 이제 한 7, 8천 이상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도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빚이 너무 많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다 보니냐 법인이 다 정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는 제일 적은 금액 770부터
자산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3천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데 법인 파산은 이제 청산하는 거라 회계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잘 팔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조금 더 구조적으로 개인회생 그럼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생 제도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빚을 못 갚는 분들이 소득은 있으셔야 돼요.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에서 5년간의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당연히 그 요건에 부합이 되는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법원이 대신해서 변제계획안을 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이 사람의 요건에 부합되는 한 달에 얼마씩 갚을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그 요건이 부합이 되는지에 대한 신청서에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36개월, 3년, 길게는 60개월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청년이거나 이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24개월도 인용을 해줍니다. 이거는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실무 준칙이 그러합니다. 빠른 조기적인 회복을 위해서 법원도 앱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쉽게 비유하면 빚을 한 번에 다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냥 그 빚을 던져놓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갚을게요. 그런데 조건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이 잘 부합되는 분들 평균 단감 90% 정도 나옵니다. 채무 1억을 지고 있으면 9천만 원 단감 받으시고 1천만 원을 36개를 나눠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는 100% 단감입니다. 30만 원. 네, 한 30만 원씩 갚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대신 갚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채권자의 손해로 남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를 왜 운영하는지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일단 이런 거를 그럼 신청한다고 하면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소득이 있으셔야 된다는 전제의 개인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영업소득은 개인사업이나 뭐 프리랜서 소득이나 우리 보험설계소득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매달 그 급여의 부분이 꼭 노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도 돼요. 연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소득의 다양한 구성일 수도 있거든요. 고정적인 뭐 직장인만 신청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안 돼 있는데 노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닥에 깔고 하시는 분들. 그 부분도 증빙을 하면 인정해 줍니다. 왜냐면 돈은 진짜 벌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러한 소득 증빙을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포커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소득 구조가 워낙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래도 확실한 수입이 있다는 거를 채권자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득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채무 금액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용대출 10억, 담보대출 15억 원 이하여야만 개인회생 요건됩니다. 원금이자 합쳤을 때 이 두 가지 금액이 이제 넘어서면 신청 안 됩니다. 각각입니다. 자, 그리고 변제 기간은 5년 이상 추가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도 전까지는 필수로 5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법이 제정이 되면서 3년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실무상 무조건 3년, 5년이 아니라 3에서 5년이라는 구간이 생겼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회생법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이제 국가적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중이고 3월 달에 대전 그리고 광주 그리고 대구에도 지금 회생법원이 지금 출범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지금 회생법원이 벌써 7개까지 늘었거든요. 그만큼 이 제도의 이용자도 많고 그 법을 제정하고 있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3년이란 기간도 향후에는 또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급불능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지급불능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채무가 많아야 이 사람은 지급불능이라고 보는 건데 재산은 충분히 있는데 이 돈을 갚기 싫다고 또는 힘들다고 집이 안 팔려서 지금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당연히 그냥 심플하게 채무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부동산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인 거예요. 배우자 이름으로 된. 배우자분은 2분의 1이 반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취득한 배우자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인정은 안 되는데 혼인 이후에 취득한 거는 보통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절반도 보고 계산합니다. 그럼 이혼하면 소리상으로. 그 이혼에 대한 내용도 경위를 살펴보는데 이혼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본인 재산에서 빠지죠.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냥 물어봤어요. 네. 계획 있으시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 개인 파산의 이제 차이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회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 채무만 떼어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건 자체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빚이 많이 갚으셔야 돼요. 그게 3이든 5년이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보시면 됩니다. 청산가치라는 게 재산가치라는 표현인데요. 내 재산 이상이 보장되는 것으로 내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겠죠. 재산이 한 1억이 됩니다. 부채가 2억이라고 칠게요. 1억 이상을 갚으셔야 돼요. 3년이란 기간 동안에. 근데 그거를 36개월을 n분의 1을 해도 한 달에 갚는 금액이 3, 400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수입이 200밖에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면적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앞에 선제적인 조건이 소득이 있고 재산이 부채가 더 많아도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고 이 경우에는 청산 안 합니다. 파산가라고 해요. 다 정리해서 갚을 능력 없잖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에 대한 부분의 증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도를 저희는 변호사들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한 수입도 중요하지만 본인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게 필수 원칙입니다. 근데 좋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다 정리해도 지금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제가 정리 못 하니까 법원에서 정리해서 형평성 있게 채권자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리고 남는 금액은 좀 정리해 주세요라는 요건을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산은 신청하시게 되면 재산이 있으셔도 파산 가능합니다. 부채가 많으면. 근데 다 정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이제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그리고 실제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보통 파산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한 달에 1,000만 원 되시면 갚을 능력이 되는 걸로 보고 이분들은 회생 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생이 적절하냐 파산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이런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무자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회생은요. 도박을 해서 진 빚도 없애줍니다. 주식 투자 실패, 코인 투자 실패, 뭐 사기 또는 사치, 명품 많이 샀어요. 다 됩니다. 회생은. 근데 개인 파산은 이런 경우에는 회생법상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회생 가야 돼요. 예, 회생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생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또 차이, 채무 한도의 제한이 있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한도 제한이 파산은 없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회생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본인이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재산을 유지하며 갚아 나가는 제도. 그런데 채무증대 원인이 무엇이든 최대한 반영해주나 당연히 생활비나 병원비로 늘어난 분들보다는 주식 투자로 인해 늘어난 분들은 변제금을 좀 더 높게 잡는 실무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산이 있어도 가능은 하지만 그 재산을 다 처분해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파산으로 보통 하시고 이런 경우에 부채 규모가 1, 2억이 아닙니다. 보통 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연령이 70세이신데 부채가 이제 과거부터 이어져 와가지고 뭐 이자가 8천이고 원금이 2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파산하시고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너무 많으면은 변제 수행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수입이 좀 없는 게 파산에서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행성 이유나 또는 불성실한 채무증대 사유는 파산에서는 면책 안 해준다. 이런 경우로는 고민도 하지 말고 회생 요건을 갖추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개인 회생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일반 회생 아까 차이점이 채무 금액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가 요건으로는 채권자 동의가 일반 회생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10억이 안 넘을 때 회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적당할 때 회생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정말로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가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인가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 있습니다. 회생에서는 담보채무는 있다고 해서 신청 가능한 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담보대출은 별채권이라고 해서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권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안 해줍니다. 저 금액은 이자까지 다 포함이에요. 네, 보통 이자까지 포함한 원리금으로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생 가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네, 오랫동안 묵혀놓는 10억이 안 됐는데 네, 너무 오래 묵혀놔서 이자가 10억이 넘어가면 네. 절로 가야 돼요.
그쵸,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연체가 많으셔서 보통 그 정도 되면은 표면적인 소득이 없으세요. 거의 차량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러니까. 파산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반회생으로 가서 어렵게 풀지 않습니다. 자,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이 제가 봤을 때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 사건으로 나오셔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이 정도의 디테일한 질문이면 누군가가 지금 하시는 걸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보통 사람한테 안 안 나오죠. 나오죠. 자,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워크아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의 특별법으로 이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채권자들이 협약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신용회복위원회 첫 번째 조건.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거는 다 거의 다 동의해주는 추세고요. 그리고 협약되어 있는 기간에 한해서인데 옛날에는 저도 이제 실무를 한 12년 정도 했는데 그때는 협약 기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개인 사채나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물품대나 이런 거는 지금도 안 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용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회생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사적 기관에서 조정을 받는 거라서 연체 전후에 따라서 사전 채무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고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금을 탕감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연체 전인 사람들은 신용회복 가면 좀 비교적 손쉽게 채무 조정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원금이 탕감이 안 됩니다. 그냥 내는 돈에 이자율만 좀 낮춰주거나 납부 유예를 해서 결국에 다 낼 거 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체를 90일 이상 하고 가시면 감면이 조금 이루어집니다. 근데 90일 되자마자 가시는 게 아니라 상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파는 거예요. 다른 채권사로. 그럼 보통 상각이 이루어졌다 해서 상각 채권은 70%부터 감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워크아웃도 비용이 5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신청하면. 근데 비용은 안 드는데 그만큼 몇 가지 요건들이 다 부합이 돼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무 조정안을 딱 보면 거의 대부분 갚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급하면 일단 비용이 없으면 이거라도 먼저 신청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생으로 넘어오시고 회생으로 왔다가 워크아웃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전략적으로 신용 컨설팅이라 부릅니다. 저걸 하다가 이거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 일부러 저희가 계산을 해봐요. 워크아웃이 이 사람이 훨씬 더 낫다. 8년을 갚아도 이 사람이 변제 금액이 채권 상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분의 조건상 지금 소득이 너무 적은 거예요. 회생으로는 좀 부담이 있는 경우들은 일부러 이제 꺾기라고 하거든요. 개인회생에서 이제 금지 명령을 받거든요. 신청하고 3일 만에 모든 독촉을 금지시켜주는 결정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거 받아서 연체를 90일, 뭐 120일 푹푹 묵혀요. 일부러 채무조정을 개인회생으로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워크아웃을 가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묵히는데 근데 그 경우에는 90일 동안 생으로 채권자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도해서 보호를 좀 시켜놓고 일부러 개인회생 나중에 취하하고 워크아웃 보낼 때 보내주는. 네, 그래서 기간이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전문 영역이구나.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컨설팅까지 가능한 영역이려면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노웅래 대표님, 이사님 나중에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야겠습니다. 교육이다. 네. 전제 조건은 소득이 낮아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신용회복에서 좋은 전제 조건은 연체가 발생돼야 돼요. 그게 90일이 최소인 거고. 네. 9천. 자, 그래서 자 이제 차이가 있고요.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의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세금 안 깎아줍니다. 단 1원도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라 돈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면책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채무조정 받아도 면책 안 해주는 거 3에서 5년 동안 갚을 수는 있는데 남은 잔여 채무를 안 없애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은 임금, 퇴직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1순위로 보장하는 채권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못 갚겠어요 하더라도 절대 나라가 정리해주지 않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회생 워크아웃에서 둘 다 찾아봐도 우리나라 법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회생은 좋은 게 보통 사채를 안 써야 되겠지만 사채를 급하게 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보증을 서가지고 생긴 채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다가 물품되는 뭐 무슨 비용 못 준 거 회생은 다 되는데 워크아웃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네. 개인회생에서는 법률상 최저 면제율만 지키면 원금 탕감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최저 면제율 계산법은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5천만 원 이하면은 3%고요. 5천만 원 이상이면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통용적으로 최저는 5%, 그리고 95%까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회생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워크아웃은 원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죠. 원금 갚으셔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냥 납부 유예해주거나 이자 감면을 해주는데 그래도 장기 연체가 이루어졌네 하면 원금 감면은 삼각된 채권에 한해서 감면이 좀 이루어지지만 많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랜 채권을 푹 묵혀가지고 가져가면 효과는 좀 있습니다. 워크아웃도. 네.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은 3에서 5년, 워크아웃은 8에서 1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기간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개인회생에서는 담보권,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저희가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요. 회생에서. 그래서 채권자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회생하더라도 담보대출 유지시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별적인 소득으로 내든 아무튼 법원은 최저생계비 안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 내겠습니다 하면 내게끔 놔둘 수 있는 강제적으로 이 채권을 정리하지는 않는데 그게 최저생계비 안에 그 담보대출금 내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아요. 알아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은 담보권도 권리 변경은 가능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나라가 많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실무적으로는 담보권을 건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 상황에 따라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뭐 배우자나 자녀나 이렇게 대출을 넘기고 채무만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는 유지하기 위해서 넘기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이제 쉬운 말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드값 대출이자 등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 수입은 있지만 생활 빼고 빚갚을 돈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회생 대상자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주변에서 이제 회생 파산에 대한 지식이 좀 생기면 그런 분들이 보이잖아요. 고민 없이 그냥 일단 회생 상담 받아봐라라고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아봐야 돼요. 이제 뭐 얘기만 듣고 덜컥 신청됩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들을 통해서 이분이 몇 프로 탕감이 될 수 있는지까지 서류 보고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내부 데이터는 많지만 그래도 서류를 까보면 다른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상했던 최초 변제 기간이라 많이 틀어지지는 않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서류 검토하고 보통은 신청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원의 신청서를 이제 꾸리기 위한 자료들을 가지고 변제 계획안을 이제 작성을 해서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서류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책 한 권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법무법인 장안에서 입력을 하고 있는 입력 폼이고 제가 실제로 사건 번호 최근에 따끈하게 나왔던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인정보라서 이건 원래 불법인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근데 눈으로만 보실 거니까 네. 보시면은 이제 이분은 지금 보니까 기본 인적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5년생이시네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직장은 서울에 다니시네요. 자, 이분이 지금 현재 변제기간 앞에 요약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순서대로 볼게요. 여기 지금 순서대로 제출되는 게 법원에 들어가 있는 기본 양식이고요. 첨부 서류들은 훨씬 더 뒤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개인회생 이제 개시 신청서 기본사항 이렇게 다 들어가요. 이 정보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신청 취지는 신청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구합니다라고 이유 들어가고요. 그러면 앞쪽에는 한 달에 얼마씩 언제까지 낼게요라고 이렇게 날짜로 이렇게 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청서 기본 꾸려주고 채권자 목록입니다. 이분은 원금이자 합쳐서 5,050만 원 정도네요. 원금 이자가 작은 거 보니까 연체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자동차세도 안 내셨네요. 그리고 주민세, 그다음 건강보험료도 미납이시고 현대카드, 하나은행, 롯데카드 카드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채무가 총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자 재산 목록입니다. 자 현금, 예금, 보험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딱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자동차, 선박, 오토바이, 임차 보증금, 부동산, 사업용 설비 비품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법원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다 작성해서 내야 됩니다. 자, 이건 보험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라이나 생명, 삼성화재 등등 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는 월 보험이 얼마인지 안 나와요.
뒤에 첨부 서류에 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생명보험갈조회사라고 하면 거기에 금액도 나오고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 첨부 서류에 봅니다. 그럼 법원이 이걸 왜 보냐? 해약환급금 해지했을 때 얼마인지 이거만 보고 이게 재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마 면제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 좀 높아져서 한 250만 원 정도 공제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보시면 지금 보험에서는 재산 영원이죠. 왜냐면 그 25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보험환급금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이겁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금도 지금은 이제 확대돼서 올해부터는 250만 원까지 예금은 재산으로 안 봅니다. 이걸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그럼 재산이 없어요. 네. 회생에서는. 네. 세상 있어야지. 이분은 이제 제일 테크노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셨고 야, 이랬다고 지금 사람이. 월의 소득이 이제 보니까 급여가 360 정도. 디테일하게. 예. 월 평균 수익이 370이네요. 대박이다. 야, 세전 얼마 버세요? 물어봤는데 다 안다 이제. 자, 그리고 이분은 지금 2인이래요. 자녀가 있네요. 배우자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디테일한 자료들은 뒤에 나오겠죠. 첨부 서류나. 그래서 이제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고 거의 뭐냐. 자녀 5살인 네. 겁니다. 네. 그래서 2인 가구 기준의 기준 중위 소득이 419만 원인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범위는 60%입니다. 60%가 251만 원이니까 자, 이 금액 이제 본인 소득에서 370에서 251만 원의 제한 금액이 이분의 변제 금액이 되겠죠. 뭔지 뭔가 네. 봐라. 자, 그래서 여기 생계비 추가 대출도 있어요. 이런 생계비에 대해서 추가로 항목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내면 조금 더 인정해줄게, 60%보다 더 인정해줄게라는 건데 이분은 신청을 안 하셨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일단 소득은 대략 이 정도로 나왔고 이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은 아마 첨부 서류에 들어갈 거고요. 자, 진술서 보겠습니다. 자, 최종 학력,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일 하셨는지 원래는 이런 내용들 더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는데 실무자 귀찮아서 안 썼나 봐요. 그리고 이제 과거 여기 나와 있네요. 17년도에 김우열님과 결혼을 했다가 20년도에 이혼했는데 또 결혼을 했다가 와, 이거 최근에 이혼하셨네요. 네,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와. 자, 그리고 지금 어디 사냐? 지인명이 임차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시래요. 좀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지인 누가 이렇게 무상으로 세 거주하게 번째 해줬을까요? 남자. 세 번째 분이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회생에 이르게 됐냐라는 거에 대한 사정들을 우리가 체크합니다. 이렇게 적고 여기는 또 적혀 있네요. 내용은 짧지만 전다영 씨가 연애를 하던 중 애가 생겼대요. 결혼 생활을 했는데 순탄하지가 않았대요. 남편이 개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을 사기요? 직후에 알고 가정 경제 생활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아끼며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다시 마련해보자고 이제 일자리만을 평택으로 거주도 이사도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성실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갈등이 점차 깊어졌대요. 2024년도에 별거를 하고 이혼을 했고, 보니까 이분은 두 번째 배우자분에 대한 얘기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건설 현장에 취업해서 일도 했대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고 직장 내 괴롭힘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인 해고통까지 받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후에는 최근에 보니까 직장을 다시 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카드론하고 고금리 대출, 쉬운 대출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 본인한테도 있으니 어린아이와의 이제 다시 성실한 삶을 위해서 제기를 한번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쓰셨네요. 그래서 카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95년생인데 이혼을 두 번이나 하고 자녀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변제 계획안이 나옵니다. 앞에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요건이 되고요. 저는 이런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이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래서 갚을 거예요? 라고 이제 써서 내는 겁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잉여금이에요. 내가 소득에서 아까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분은 변제계획안 갚는 기간이 2026년 6월 2일부터 갚겠다고 되어 있고요. 29년 5월 1일까지 36개월로 설정을 하셨네요. 자, 그렇게 해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118만 원 정도 되시고 그럼 이거를 36개월에 걸쳐서 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얼마씩 갚는지 한번 뒤에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변제 예정액 표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보니까 회차가 3번이 달라요. 변제 금액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이분은 월급의 85% 갚으세요. 적지 않게 갚으시네요. 네. 자, 분산시청 이거 세금이죠. 건강보험공단도 이거는 이제 선순위 채권이라 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면책 안 해줍니다. 먼저 갚아야 돼요. 내가 내는 돈에서 여기 5번부터 채권을 일반 채권이라고 보통 용어상 표현합니다. 여기는 우선 채권이라고 합니다. 얘네 돈이 다 배당이 될 때까지는 밑에 채권자들 돈 못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분이 한 달에 118만 원 갚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 한 달에 얼마씩 배당되는지 적혀 있죠. 네. 이 배당이 118만 원씩 이제 보니까 딱 한 번만 세금이 내시면 세금이 다 들어가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2회차 때는 한 번으로 안 됐네. 조금 쪼개졌어요. 118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두 번째는 우선권도 나가고 나면 이 두 개 합해봤자 110만 원 정도잖아요. 네. 나머지 금액을 지금 여기 또 쪼갰네요. 네. 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 갚고 나니까 5번부터 이제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118만 원씩을 이렇게 쭈르륵 가져가는 거예요. 자, 보면 제 채권이 큰 데가 롯데카드인데요. 롯데카드 한 달에 66만 원 받아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갚는 금액이 지금 4,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금의 85% 정도 갚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네요. 네, 여기까지가 신청서의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줄일 수 없구나. 소득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 소득을 지금 낮춰야지. 만약에 빚이 한 5억 있었으면은 상관 많이 받으시죠? 많이 받았겠네요. 네네네. 자, 이렇게 목이 안 일단 나오죠, 빛이. 그런 거안 나오지. 아니 다들 왜 자꾸 탕감을 더 많이 받을 생각을 세이드를 생각하시는 여기 전략회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방금 신청서를 바로 보여드린 것도 바로 음. 이해하기 쉬우시고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들어오는지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분은 지금 이제 막 신청이 들어간 분이고 심사를 보통은 서류 심사를 한 3, 4개월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보정이라는 사항도 이행을 해야 되고 서류만 잘 뿌려서 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개개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정 공부라고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추가 보완하시는 기간이 지금 한 4개월 정도는 걸릴 거예요. 신청일로부터 4개월, 5개월 심사가. 그러고 나서 심사가 끝나면 개시 결정 납니다. 개시 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 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개시합니다라는 결정이 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법원이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변제금 계좌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변제금 납부를 수행하는 것까지 보고 이 사람 잘 갚네라는 게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인가 결정까지만 이제 법률 대리 기간이다 보니까 이 이후에는 채무자는 홀로 남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저희는 3년이란 기간 동안에 착실히 갚으시는지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해드리면서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도 계속 점검을 해드리는 걸로 저희는 또 추가적으로 저기 네. DB가 어느 단계에서까지 된 게 와요? 상담하고 서류에서 착수해서 신청서 제출 전 단계입니다. 2, 3단계죠. 네, 2, 3단계 사이에 받을 거예요. 저희는.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DB라는 말 말고 호칭을 저희끼리 좀 정리해서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네. 대표님이 전해주십시오.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 말이 있나요? 왜냐면 이게 또 DB라고 하기에는 좀 그쵸. 데이터베이스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게 할 수 있으니 뭐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끼리 용어를 좀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음. 그것도 이따 아이디어 회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고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고객 정보. DB를 다른 걸로 해야지 하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 왜냐면 요즘 DB가 너무 그거 하니까 DB에 대한 인식들이 또 그렇게 또 맞아요. 하니까 내 정보 빼갔네 이런 식으로 다 자, 다음으로 그럼 개인 파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산까지 하고 또 10분 쉬겠습니다. 자,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앞서 이제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이제 개인 파산은 빚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해서 재산 정리하고 빚 갚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사건 번호가 2개예요. 왜냐하면 개인 파산 선고라는 사건, 면책 사건 2개거든요. 그래서 보통 동시 사건 번호가 하단, 하면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파산 선고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면책까지 받아야 돼요. 파산 선고는 이 사람 파산 원인이 확실하네? 파산 선고해줘야겠어요. 파산을 해야 돼 라는 선고는 딱 받았는데 면책해줄지 말지는 뒤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면책을 못 받잖아요. 복권이 안 돼서 파산자로 사셔야 됩니다. 네, 그 두 개가 결국에 다른 거고, 근데 보통 같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는데 파산자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 복권이랑 수동 복권이 있는데요. 복권이라는 거는 권리에 대한 다시 회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면책을 받아야 복권이 됩니다. 근데 면책 못 받으면 자동 복권까지 기다리려면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파산자로 살게 되면 무엇에 제약이 있냐? 시용은 계속 그 상태고, 그리고 이제 법에서 정한 파산자인 경우에는 시험에 칠 수 없는 것과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뭐 취업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각 그 기관들에서 파산자의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도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산하시면 라이센스업 하시는 분들 있죠. 변호사, 노무사 등 자격 박탈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죽어도 파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난 더 이상 내 업을 안 하겠다 하시면 파산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선택지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자에 대한 제한들은 다음번에 또 심화학습 때 한 번씩 설명드릴 텐데 무조건 파산과 면책은 세트로 가져가야 된다. 자, 그래서 법원에서 처분해가지고 재산을 나눠준다라고 돼 있는데요. 빚이 좀 있는 분들, 재산도 좀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자체적인 환가를 하기가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그냥 의도해서 그냥 법원에다 맡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법원도 돈을 많이 받습니다. 파산 관제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산 관제인은 법원을 대신해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 파산 원인에 대한 이제 조사를 통해 실제 조사를 해요. 현장도 나가고 집도 가고 의뢰인도 만나고 해서 조사 보고서를 쓰는 사람인데 그걸 조사하기 위한 권한을 보통 또 변호사나 법무사나 뭐 이렇게 외부의 이제 전문가에게 줍니다. 예. 근데 그 파산 관제인 비용이 파산의 이제 재산 재단에 따라서 금액이 최저 33만 원부터 몇 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개개인마다 파산 관제인 비용도 본인이 가진 재산에 따라서 좀 비용은 다릅니다. 예. 그리고 면책. 그래서 보시면 파산하고 면책 나눠져 있죠. 두 가지가 별도인데요. 면책은 법원이 빚을 갚지 않아도 공식적으로 채무에 대한 남은 채무에 대한 면제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 이후에 남은 빚 탕감합니다라는 게 면책이라는 거고요. 면책 결정이 내려져야만 남은 빚에 대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파산도 동일하게 일부 면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파산 받아도 이건 따로 갚으셔야 되는 금액으로 남습니다. 자, 보시면 할부로 갚아져요? 잘 안 돼요 그게. 예, 가서 뭐 세금은 세무서하고 협의해야 되고 국가에서 분할을 잘 안 해줍니다. 네. 자, 여기 적혀있죠.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낼 수 없는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교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저희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지만 면책 결정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면책 신청을 취하하거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소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파산 선고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인지를 하고 보통 사건을 진행을 합니다. 자, 파산과 면책의 이제 절차는 회생이랑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파산 면책 신청 동시에 진행하고요. 서면 심사 이루어지고 법원에서는 먼저 선고부터 내린 다음에 면책 심사를 두 번째 심리에서 거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파산관을 선임하고 비용을 내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재산이 없으면 정리할 게 없겠죠. 그리고 채권자 집행일이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회생도 동일하게 있는데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대부분 서면으로 다 통지가 되고 채권자들이 실제로 오는 경우는 잘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개인 채권자는 이제 거래처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옵니다. 네. 집행일에 출석해서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심사를 받았는지 진짜 얼굴이라도 보러 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금융권은 거의 다 서류상 진행을 끝내기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산에서 많이 쓰는 말이 환가이거든요. 현금화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관제인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파산에서 정리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 정리해줄지 말지에 대한 심리는 면책에서 진행이 된다. 그렇게 해서 특이사항 없으면 면책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모든 부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3년, 5년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라 넘어가고 자 그러면 파산에서는 면책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법이 규정한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면책을 허용해줘야 된다는 법으로 적혀 있는데 근데 그 요건이 그러면 안 되는 것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면책이 안 되는 주요 이유는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린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되겠죠. 여기에 보험도 들어갑니다. 파산 면책 신청 전에 보험 명의를 바꿨어요. 재산 은닉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우리가 보험을 유지하셔야 되니까 돌리세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그 주의사항들은 파산과 회생이 좀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의도해서 빚을 더 만든 거예요. 사실 없는 빚인데 이제 재산이 한 1억이 되니까 이거 정리하려고 막 빚을 일부러 한 1억, 2억 더 만들어가지고 허위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미리 땡기는 거. 땡기는 게 아니라 이 파산 요건을 갖추려고 채무 금액을 이제 더 크게 보이게 하려고 허위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없는 빚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일부러 채무를 또 부풀린 경우,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땡기는 경우를 이제 면책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도박이나 낭비, 사치 경우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할부로 산 물건 싸게 판 거, 그러니까 카드값 같은 거예요. 이제 한 1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걸 헐값에 파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특정 사람한테만 빚 갚는 것도 안 됩니다. 채권에 대한 부분은 공평하게 변제돼야 되는데 신청 전에 가족이나 친구한테 한 2천만 원 이제 변제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네 거 먼저 갚아줄게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 환가됩니다. 다시 들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고요. 파산이 될 걸 알면서도 이미 빚이 많아서 갚을 수 없는 걸 아는데 일부러 빚을 더 내거나 그러한 계획을 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면책 불허가가 아니라 사기 파산죄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면책 받은 적이 있는 거. 그러니까 7년, 파산은 7년이고요. 회생은 5년입니다. 그래서 매번 5년마다 갱신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있는데 일단 파산 면책은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되고요. 근데 7년 전에 파산을 받았어요. 면책 확정됐어요. 회생 또 신청해야 되는 상황 왔어요. 5년 뒤에는 돼요. 그래서 파산에서 파산이 7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번까지 하시는 분도 보긴 했습니다.